감사합니다. 늘 텔레비에서 이런 상황에서 이야기하는 걸 보기만 하다가 제가 사회를 보려고 하니 좀 어색합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패널리스트가 5분 계시고 주제 발표자 2분, 저까지 하면은 8명인데 30분을 6분씩 해서 5분한테 패널리스트를 드리고 나머지 30분은 서로 토론하는 식으로 1시간을 보낼까 합니다. 우선 패널리스트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 왼쪽에 김은영 전 키스트 원장이십니다. 제 오른쪽에 최영락 전 스태피 원장이십니다. 네, 쭉 그 다음에는 제 왼쪽으로 이석봉 대덕넷 대표십니다. 그리고 놀라지 마십시오. 최영석 박사께서 정확히 최영석 박사십니다. 오늘 패널리스트로 오셨습니다. 과학기술대학의 교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키스트를 대표해서 구종민 책임연구원이십니다. 제가 놀라지 말라고 소개드린 최영섭 박사는 그 글자도 그대로 이어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부에서 금속공학을 전공하고, 그래서 오늘 토론은 최영석 박사님 100주년을 기념하는 것이지만은 그 과거에 묻히지 말고 최영석 박사님이 지금 계시다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오늘 발제하신 분의 오늘 테마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테마를 잡았습니다. 세계 속의 한국 과학기술의 미래, 내가 최영섭이라면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관점에서 토론을 해주시면은 더욱 반갑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최영섭 교수님께 부탁을 해서 내가 최영섭이다 해서 토론을 시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 교수님. 예, 반갑습니다. 저 방금 소개받은 최영섭 박사입니다. 방금 소개받았다시피 학부에서는 금속공학을 전공을 했고요. 이후 대학원에서는 그 과학기술의 역사를 전공을 해서 지금까지 연구와 교육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패널에 지금 방금 좌장님께서 한 3분 전에 지시를 내려주셔가지고요. 제가 일단은 그 마음을 그 기조를 마음에 담고 제가 일단 준비해온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토론에 초대받게 된 이유는 이제 이름만 같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 거고요. 전 시간에 운만영 선생님이 그 말씀을 하셨다시피 그 2017년에 출간된 논문, 제목은 최영섭과 한국형 발전 모델의 기원이라는 논문을 제가 그 출판을 했는데, 아마 그 논문을 누군가 키스트에서 읽어보시고 이제 그 초대를 하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은 그 논문을 이제 쓰게 된 계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북대학교 한국과학문명연구소에 가면은 이제 최영섭 박사님 관련된 문서가 보관이 돼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이 키스트, 아까 말씀하셨던 키스트 지하실에 보관되어 있던 문서 중에 일부가 폐기될 위기에 처해서 전북대에서 이제 그거를 일종의 구조를 한 셈인데요. 캐비넷 큰 거 하나 정도 되는 분량의 문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전주에 내려가서 이제 그 문서들을 좀 이렇게 뒤져봤는데요. 거기에서 발견한 문서 중에 약간 독특했던 게 굉장히 두꺼운 분량의 사회과학, 과학기술에 관한 사회과학의 논문들이 이제 복사되어 있는 거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여기에 끼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1965년도 8월에 열린 그 호주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미나에 참여를 한 당시에 최영섭 박사님이 그 복사를 하셨던 논문집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리딩 리스트가 나와 있는데 그 리스트와 거의 동일하게 그 논문들이 복사가 되어 있는 걸 발견을 했는데, 그 세미나 주제가 이제 과학 정책과 연구 조직에 관한 세미나라는 제목으로 8월 10일부터 9월 2일까지 3주에 걸쳐 가지고 개발도상국에서 이제 과학기술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모이고, 호주의 이제 과학기술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참여를 해서, 물론 이제 영미권의 그 관련된 그 전문가들도 참여를 하고 해서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 가지고 이제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를 하는 그런 자리였던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그 논문들을 보면 사실은 이 과학에 대한 이해라는 것이 그 냉전기 이전까지만 해도 그 선진국에서는 이제 당연히 그냥 호기심이 있는 사람들이 과학 연구를 하고, 뭐 대학이라는 거는 굉장히 오래 전부터 있었고,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뭐 그 응용이 되기도 하고 산업화로 이어지기도 하고, 뭐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이해를 했는데, 이제 이 냉전기의 그 개발도상국을 빠른 속도로 발전시켜야 될 필요성이 생기다 보니까 이 과학 또는 기술에 대한 이해가 본격적으로 필요하게 된 그런 맥락이 있었고, 이제 그 맥락에서 각종 연구들이 이제 5, 60년대부터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 내용을 이제 이 세미나에서 같이 공부를 하고 토론을 했던 이제 그런 자리였던 걸로 보이고요. 그 논문 뭉치를 굉장히 꼼꼼하게 읽으셨습니다. 그래서 뭐 밑줄도 그어져 있고 옆에 마진에 뭐 자기 생각도 적혀 있고 뭐 이런 이제 그 흔적을 볼 수가 있어서, 이제 그걸 보면서 이분이 그냥 한국적인 맥락에서 필요에 따라서 그냥 뭐 정책을 세우고 일을 하신 게 아니라 굉장히 글로벌한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최신의 토론에 과 조응을 하면서 이제 자신의 생각들을 만들어 나갔다는 생각을 알 수가 있었고, 이제 그것이 그 이후에 오늘 아까 토론에도 나왔지만은 어떤 하나의 한국의 모델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 됐다라는 점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이제 제가 그 2017년도에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영섭 박사님이 하셨던 일들이 이제 국내적인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 냉전기 국제사회 논의들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구성된 것이라는 게 이제 핵심적인 주장이었고요. 그래서 이 최 모델이나 키스트 모델 같은 것들이 이제 그 당시 7, 80년대를 넘어서 이제 지금까지도 뭐 K 방역 얘기도 나왔지만은 한국이 다른 개발도상국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템플릿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 관점에서 앞으로 좀 연구가 더 됐으면 하는 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이 동남아시아 국가들, 특히 인도네시아나 태국이나 베트남 같은데, 이제 특히 베트남은 한국에서 최근에 굉장히 많은 관계 교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에서 이 초이 모델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도입이 되고 변형이 돼서 실제로 적용이 되고 있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앞으로 생겨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그 연구 개발 측면에서 김은영 박사님, 그 다음에는 과학기술 정책 측면에서 최영락 박사님,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 대덕내 이석봉 대표께서 이 언론, 대중, 국민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구종민 책임연구원은 후배로서 현 연구소를 몸담기면서 이 토론을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김은영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 제가 준비해 온 것을 그대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먼저 최영섭 장관 탄신 100주년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또 우리 윤석진 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가끔 이제 생각하는데 그렇게 못 살던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이 정말 믿어지지 않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기적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죠. 키스트가 탄생했을 당시에 그 산업 환경을 보면은 금성사가 구미공단에 큰 공장을 짓고 거기서 한 것이 소형 라디오, 한 요만한 라디오를 조립하는 그러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수출 품목이 뭐냐 하면은 합판하고 가발, 눈썹 이런 것들이었고 수출 금액도 기껏해야 그 당시에는 1,000만 불, 2,000만 불 정도 됐습니다. 그 후에 이제 삼성전자하고 자동차 공장들이 태어나기 시작했죠. 모든 것이 그 조립 산업이었기 때문에 기업체가 연구소를 운영한다거나 기술 개발을 한다거나 이러한 것은 생각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당시 선진국에서는 아주 훌륭한 연구소들을 그대로 갖고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치면은 내셔널 랩들이 수없이 많았고 또 거기에 우리 연구소를 도왔던 바텔 연구소도 있었고 일본으로 보면 리켄 이화학연구소가 있었고 또 독일로 치면은 막스 프랑크 연구소나 프라운호프 연구소 이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극렬한 그 환경하에서 1966년에 키스트가 탄생했습니다. 키스트가 탄생하면서 국가 발전에 과학기술 개발이 중요하다는 어떤 풍토가 조성됐습니다. 여기에는 박정희 대통령과 최영섭 장관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박 대통령은 키스트를 설립하셨고 또 과학기술에 대한 남다른 어떤 애정을 갖고 계셨습니다. 최영섭 장관님은 대통령의 절대 신임을 받고 키스트를 활성화한다거나 혹은 대덕연구단지를 활성화한다거나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은 과학기술처 장관을 7년이나 하시면서 탁월한 그 과학기술 행정을 통해서 학계, 연구계, 산업계에서 과학기술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그러한 그 생각을 심어주셨습니다. 또 최 장관님이 아까 그 어느 분도 말씀을 안 하셨는데 또 하나의 큰 업적이 있다면은 공직을 여러 번 맡으셨지만은 공직에서 은퇴하신 후에도 동남아 개발도상국의 과학기술 정책 자문을 했습니다. 특히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 자문을 하셨고 근 30여 년간 과학기술 외교 면에서도 한국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최영섭 장관님은 어느 대담에서 질문자가 개발도상국의 과학기술 행정의 최고 책임자가 과학기술자야 되느냐 혹은 딴 사람이 돼야 되느냐 이러한 질문을 했을 때 이분께서는 과학기술자가 꼭 해야 된다. 그러나 그 사람은 과학기술에 여러 사람들한테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적을 갖고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최영섭 장관 케이스는 질코니움 그런 계통의 업적이겠죠. 그 다음에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어떤 비전이 있고 이러한 비전을 강력하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영도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최영섭 장관이 바로 이런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분을 키스트 초대 소장으로서 모셨다는 점에서 저를 비롯해서 키스트에 몸담고 있었던 동료들은 대단한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따 토론회에 얘기해야 될지 모르지만 오늘 발제하신 분들 강연을 이렇게 듣고 한 가지 생각난 것이 우리 이태계 선생님 퇴계학, 퇴계 철학, 주자학 이것을 토론하는 유학자들의 모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양반이 책도 많이 쓰셨기 때문에 자료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우리 최영섭 장관님도 저서를 많이 내셨습니다.
아까 몇 분이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도 과학기술 정책이나 최영석 장관의 어떤 철학을 여러 가지로 파고들면서 이러한 심포지움을 앞으로 1년 혹은 2년에 한 번씩 해나가는 것이 어떤가, 이러한 것을 제가 마지막으로 제안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은영 박사님 감사합니다. 사회자로서 뭐 요약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시간 아끼는 상 안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락 박사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평소 존경하던 최 장관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에 두 분께서 훌륭한 업적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제가 공부했던 과학기술 정책의 관점에서 장관님께서 추진하셨던 일들이 어떠한 가치와 의미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50년 전 장관님께서 정책을 활성화할 때 한국은 분명하게 개발도상국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 개발도상국의 관점에서 어떻게 그렇게 탁월한 해안과 안목을 가지고 정책을 구상하고 실천하셨는지 정말로 항시 지금도 항시 감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관님께서는 이미 50년 전에 한국 과학기술 정책의 기본 골격을 형성하셨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제3차 과학기술개발 5개년 계획입니다. 이 계획이 얼마나 과학기술 전체를 망라적으로 하면서도 세밀하게 설계되어 있는지는 보시면은 다 아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통해서 장관님께서 추진하신 내용을 제가 정책적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한국 과학기술 혹은 정책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폴리시 드리븐 과학기술 발전 방식입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애쓰셨지만 그 폴리시 드리븐 과학기술 발전 방식을 장관님께서 몸소 실천하시고 준비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3차 계획 속에는 오늘날에 얘기하는 과학기술 ODA가 중요하다는 점을 이미 50년 전에 제시하셨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개도국이 과학기술 정책이나 과학기술이라고 하면 장밋빛 청사진을 국민들에게 제시한 수준에 머무르는 데 비해서 얼마나 대단한 일이셨던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에도 대부분의 개도국들은 과학기술 발전이라고 하면 연구자들이 과학기술 지식을 창출하고 그것을 산업이나 기업에서 써먹는 대로 그 다음에 활용하는 소위 말하는 리니어 모델을 지금도 채택하고 있고 지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장관님께서는 일찍부터 소위 말하는 넌 리니어 방식, 즉 산업과 국가가 필요로 하는 그 부분에 과학기술을 목표지향적으로 집중 투입하는 소위 말하는 넌 리니어 방식으로 과학기술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덕분에 한국 과학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역시 현재에도 대부분의 개도국들은 연구기관을 설립하게 되면 정치권 유력 인사의 가족이나 친지들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는 키스트 설립 초기에 최초 800명이 넘는 해외 과학자 중에서 엄선하고 또 엄선해서 18명만을 선발하셨습니다. 그리고 장관님을 본인을 포함하여 가족이나 가까운 친지가 키스트에서 같이 근무한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대부분의 개도국이 글로벌 로컬 스탠다드, 로컬 여건에 맞는 정책으로 타협을 하고 맙니다. 그렇지만 장관님께서는 이미 50년 전에 글로벌 스탠다드를 철저하게 지향하시고 철저하게 그것을 지키셨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스탠다드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이후 과학기술계 전 분야에 퍼지도록 하는 엄청난 영향을 발휘했다고 생각합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장관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하는 훌륭한 연구자이시면서 동시에 50년 전에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의 기본 골격을 형성하는 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한국 과학기술 정책의 아버지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석봉 대표님. 네, 우선 이런 자리 같이 할 수 있어서 정말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과학계의 어떤 당사자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제 3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전공 자체가 행정이고 또 과학기술 정책하고도 또 조금 거리가 있고 그런 사람으로서 제 3자로서 한번 최영수 장관님을 좀 뵌다 치게 되면요. 아까 히라사류 선생님도 나오셨지만 저분이 대전에 오셨을 때 한번 만나 뵀댔어요. 그러면서 왜 오세요? 여쭤봤어요. 사실 저분 최 장관님 묘소에 참배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저희는 그냥 묵념하고 말지 않습니까? 저분은 딱 무릎 꿇어 앉아요. 그리고 한참 동안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자, 도대체 외국인이 이렇게 와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도대체 왜 올까? 그것도 매년. 그거 사실 사비로 들여오는 거거든요. 그거 쉽지 않은데 왜 그러신가? 그래서 한번 여쭤봤댔어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최 장관을 보게 되면은 메이지 시대의 지사가 생각이 난다. 메이지 유신 시대의 그 지사가 생각이 난다. 하면서 최 장관이 돌아가셨을 때 남은 게 집안채였다. 사실 그분이 이래저래하게 예산을 다룬 게 얼마인데 하려면 이것저것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거 안 하고 그분은 오로지 만나도 국가뿐인 생각이 없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이 배우고 자기도 다시 거기에서 생각하는 게 있기 때문에 매년 참배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까도 다른 분들 말씀하셨지만은 최 장관께서는 늘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한마디로 시대 정신이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 화두로서 갖고 계셨던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는 대덕단지에 계신 퀴스트도 좀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는데 대덕단지에 계신 과학자분들 또 카이스트에 있는 학생들 보면서 많이 느끼고 그러는 거는 과연 이 사람들은 시대 정신을 갖고 있는가 또 시대 정신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가 보게 되면은 각자는 열심히 합니다. 근데 시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분명히 아까도 이렇게 사례로서 얘기해 주셨지만은 최 장관이 입법이 돼가지고 그게 시행도 되기 전에 그 법을 개정시킵니다. 그리고 그 주된 내용은 결국은 과학자들의 자립이었습니다. 굉장히 우리한테는 좋은 사례가 있는데 현재의 과학자들은 그거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또 동시에 관료들은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얼마나 최 장관의 그러한 노력이라든가 그때에 있어서의 행정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는가. 보게 되면은 잊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왜 잊고 있을까? 이거 보니까 일단은 저도 이제 카이스트에서 학생들한테 수업을 하면서 이 최 장관님 책을 꼭 읽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독후감을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학생들의 어떤 반응을 보게 되면요, 책 한 권이 이렇게 사람을 바꿀 수 있구나 하는 걸 좀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뭐냐면 학생들이 이 책을 읽기 전에는요, 자기가 잘나서 여기 왔고, 자기가 잘해서 여기 왔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를 위해서 연구하는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러한 환경이 만들어지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고생을 했구나. 그리고 그 덕에 내가 있구나. 그러면서 동시에 연구자로서의 기본 같은 것들을 익히게 되고 그러니까 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식의 어떤 변화를 좀 볼 수 있게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였냐면 그동안 과학계에서는 최영섭 장관의 얘기가 안 알려졌구나. 과학자들이 모르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건 일반인들도 모르고 있지만 과학계에서는 일종의 필수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책이 나오고 그랬지만 불이 꺼지지 않는 연구소 그 책 참 좋거든요. 그게 절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키스트에서 책을 얻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책은 정말 일단은
그 학생들한테 이공계 학생들한테 필수적으로 좀 읽힐 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동시에 과학자분들이 그 책 꼭 보셔야 된다.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K-사이언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지만 K-사이언스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고 그럴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해서 K-사이언스를 하게 됐는가. 그건 결국 히스토리가 아닌가 여겨지거든요. 특히 근대 이후죠. 최영섭 장관을 비롯해가지고 몇 권의 책이 나왔습니다. 그 민간에서도 나오고 또 출연 쪽에 계신 분도 나오고 그랬는데 최순달 박사의 그 48년 후에 이 아이는 인공위성을 쏘게 됩니다. 또 그 맨손의 과학자 한필순, 또 민간에서 나온 책 가운데 하나는 비행기에는 백미러가 없다. 뭐 이런 책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책들을 보게 되면은 야 이렇게 그 1세대 과학자분들이 고생을 해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있게 됐구나. 이걸 좀 알게 될 텐데 정말 안 쉬운 거는 과학자분들은 안 본다는 겁니다. 과학자분들은 그냥 제가 보기엔 핑계입니다. 내 연구에 바빠서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과학자는 지식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식인들의 그 기본 조건 중에 하나가 뭔가 이렇게 본다 치면 시대 정신에 시대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거 없이는 제대로 된 연구를 하기가 힘들다고 큰 연구를 하기가 힘들다고 보니까. 근데 지금에 있어서의 과학자분들은 내 문제에는 관심이 있는데 우리 문제에는 관심이 덜한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최영섭 장관이라든가 최영섭 장관 이후에 그러한 한국의 과학사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앞으로 더 계속적으로 인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러면 과학자들이 왜 그러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박성래 교수라든가 김영식 교수가 쓴 내용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한국의 과학자들은 중인의식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중인의식은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 의관이나 역관 이런 사람들처럼 그냥 일정한 안정만 보장이 되면은 그냥 거기에 안주한다는 거죠. 뭔가 시대를 만들어가고 또 시대의 해결사를 자처하는 게 아니라 여튼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최영섭 장관이 주는 메시지는 우리가 100년 맞아서 왜 회고를 하느냐. 최영섭 장관은 과학자분들한테 중인의식을 깨치고 나와서 시대정신이라는 걸 알면서 그 가운데서의 연구활동을 하고 그 가운데서의 과학을 생각해 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여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영섭 장관의 메시지가 있다 치게 되면 그 메시지에 대해서 분명히 그 과학기술을 중시했던 그런 부분들이요.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 후배들은 그걸 어떻게 따라갈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지금 이공계 쪽을 전공하는 그런 그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우리가 전달을 시키면서 정말 한국 과학기술이라는 부분이 오늘의 번영에 기여를 했는데 그만큼의 정당한 평가를 받고 이후로도 더 제대로 된 역할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시고 그랬지만 글로벌한 그런 리더가 될 수 있는 국가가 되도록 만들 것이냐 그게 최영섭 장관이 주는 메시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패널리스트는 우리 구종민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여기 키스트의 책임연구원 구종민입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큰 자리에 저 같은 젊은 연구자를 이렇게 불러주신 게 아무래도 이 현장의 목소리를 조금 대변하는 말을 해달라는 의미로 저는 생각하고 그 관련에 대해서 조금 현장의 목소리 또는 현장에서 필요한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 문만용 교수님이랑 염재호 총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 그 최영섭 박사님의 그 리더십은 계승화돼 또 지금 시대 정신에 맞게 포스트 최영섭 시대에 맞는 새 시대 정신을 반영한 이런 그 정책 내지는 출연연의 활동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관련해서 그런 포스트 최영섭 시대에 맞는 그런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관련해서 좀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최영섭 박사님과 선배 과학자 분들의 한국 과학기술에 대한 공헌에 저나 젊은 과학자들은 사실은 절로 고개가 숙여지는데요. 아무래도 과학기술이 전무했던 시대에 먹고 살기 힘들었던 이런 가난한 조국 또는 대한민국 기아 극복과 산업화에 또 공업화에 짊어지셔야 했을 그 무거운 사명감 또 그것들을 감내하시고 이룩하신 이런 현재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과학기술과 산업화의 업적에 대해서 젊은 과학자로서 감히 가늠하기도 힘들 정도로 크신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배 과학자로서 과학의 기틀을 마련해 주신 최영석 박사님과 여러 선배 연구자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와 존경을 표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기 그 최영석 박사님 시대에 또 훌륭한 선배 과학자분들이 닦아주신 과학기술의 토대 덕분에 현재 이 대한민국의 위상이 이전보다 많이 달라졌고 많이 높아졌고, 경제 규모나 국제사회의 위상이 이제 G20를 넘어서 최근에는 G11이 거론될 정도로 대한민국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예전에는 과학기술 분야, SCI 논문 이런 거 하나 내기도 되게 힘들었던 시기였다면, 이제는 키스트뿐만 아니라 국내 많은 연구기관, 특히 출연연에서도 사이언스나 네이처 이런 세계적인 과학적 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 아시다시피 저희 나라는 대부분 지금까지 응용 연구 중심의 강점을 가지고 있고, 세계 연구의 트렌드를 딱 바꿀 수 있을 만한 그런 원천 기술 연구에 대해서는 아직 많이 부족한 실정이고, 또 아시다시피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현재 노벨상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는 이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짧은 현대 과학 기술 역사 및 개별 과학자들의 실패 없는 연구를 지향하는 그런 안일함, 이런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사실은 더 크게는 국가 과학기술 정책에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건국 초기 또는 국가 산업화를 목표로 설정되었던 연구 개발 모델에 안주하고 있지 않는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키스트 설립 초창기에 공업화 연구에 역량을 집중해서 우리 최영석 박사님께서 그 사명감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만용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벨상을 목표로 하는 사람은 키스트에 지원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말씀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 말 자체가 이제 새로운 시대 정신을 반영하기 위해서 시각이 달라져야 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맞게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사실 많은 노력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 신임 원장님, 우리 윤석진 원장님께서 보다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그런 원천 연구들을 하기 위해서, 그런 정착을 위해서 최근에 그랜드 챌린지 과제 도입 등 기존의 연구 관리 또는 평가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실패를 용인하는 연구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많이 노력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이 한두 해의 시행으로 정착될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최영석 박사님의 리더십을 발휘해서 특히 장기적인 비전, 정책적 일관성, 또 자율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꾸준히 실천해 주셔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도전적인 연구 문화, 장려 문화가 정착되기를 희망합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저는 현장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연구자로서 이런 키스트를 포함해서 우리 최영석 박사님이 만들어 주신 토대가 출연료를 기반으로 저희 국가적인 연구 역량들이 개발되는 시기였습니다. 1950년대, 60년대, 70년대는 키스트, 특히 출연연이 연구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중심이 키스트 또는 출연연이었습니다. 하지만 다 아시다시피 이제 그런 성과를 통해서 많은 국가적인 역량이 개발되었지만, 현재 시대가 바뀌면서 1990년대 이후에는 연구의 주도권들이 출연연이 아니라 대학으로 이미 넘어가고 있고, 특히 그런 상황을 비관하여서 출연연에서는 언젠가부터 출연연 연구소의 연구자들은 연구 환경이 더 좋은 대학 교수들과 절대 경쟁을 할 수 없다. 출연연 연구자들의 패배 의식이 상당히 만연하게 되는 이런 상황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출연연에서 연구자들의 이런 패배 의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그런 측면에서 출연연 연구자들이 이런 연구를 할 수 있게, 또는 연구자들이 성장할 수 있게 많은 지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렵게 이런 상황에서 연구자들이 어렵게 성장하더라도 몇몇 연구자들이 그렇게 성장을 하더라도 더 좋은 연구 환경을 위해서 출연연을 떠나고 대학으로 이직하는 등 이런 성장한 연구자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고 출연연이 더
혁신하고 더 나은 포스트 최영섭 시대의 이 국가과학기술을 중심을 출연연이 맡기 위해서는 조금 더 과감한 전폭적인 이런 그 연구자들, 중견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실지 모르겠는데 특히 그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런 출연연 연구자들이 더 힘들게 되었는데요. 기본적으로 학생이라든지 포스닥들의 사대 보험을 가입한다든지 노동자로서의 인식을 하게 한다든지 한 이런 문제로 사실은 연구가 제대로 되려고 하면 그 하부 인력 구조들이 탄탄해야 하는데 그런 하부 인력 구조적인 측면에서 현재 그 많은 그런 그 사회적 그 변화 환경에서 이 그 키스트의 그러니까 출연연에서 그런 활동들을 하지 못하게 막는 그런 제도들이 상당히 많이 벌어지게 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외부적인 환경에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이더라고 하더라도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노력해주고 계신 우리 원장님을 필두로 이런 많은 하부 인력 구조들을 더 탄탄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제도 마련들, 특히 학연생이라든지 아니면 포스닥들을 지원하는 전폭적인 제도들, 또 현재 지금 키스트에서는 어느 순간부터 저희가 신규 직원들을 채용할 때 박사 인력 주도의 그 채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는 그 선임 아까 그 석사 인력들을 채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연구를 하려고 하면 하부 인력들이 탄탄해야 하는데 그 말은 하부 인력에 그 서포트하는 연구 인력들이 없다는 뜻이고 동료 연구자들끼리 협력해서 하는 게 당연히 필요하긴 하지만 사실은 아시다시피 연구라는 것들이 많은 시도와 도전을 하기 위해서는 탄탄한 하부 인력들이 그 충분히 서포트를 해야 더 좋은 연구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특히 이런 그 연구자 수급적인 측면에서 박사 인력도 아니더라도 석사 인력이라든지 이런 그 하부 인력들을 보완하는 연구 제도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이런 연구자들이 더 사기 진작을 해서 연구들을 하기 위해서 아시다시피 많은 얘기들이 있었지만 사실은 개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연구자들의 사기 진작이 매우 중요한데 특히 아시다시피 최근에 임금 피크제라든지 이런 그 말을 할 때 너무나 여기 과학계에 있는 특히 출연연구대에 있던 연구자로서 너무 회의감을 느끼는 말들이 많이 있었는데 정부가 발표할 때 출연연 임금 피크제가 도입된 이유가 출연연의 연구자들은 대학 교수들에 비해서 연구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임금 피크제를 시행한다고 했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사고 방식으로 어떻게 그 출연연 연구자들에게 최고 그 수준의 전문성을 가지는 연구를 지향하고 연구하라고 하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연연 연구자들에게 자긍심 회복을 위해서 임금 피크제와 같은 이런 나쁜 제도들은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황하게 말씀드렸지만 이런 출연연들이 포스트 그 최영섭 시대에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발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정책적인 배려와 지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 박사님 감사합니다. 5분 패널리스트의 얘기가 끝났습니다. 우리 고 박사가 포스트 최형섭 시대라는 말을 쓰셨는데 그 포스트 최형섭 시대의 과학기술계의 그 처한 사항을 아까 염재호 총장께서 발표한 자리에 한국과학기술의 현재라는 데 쭉 나열이 돼 있던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석봉 대표께서 최형섭 정신, 그 정신이라는 것은 프리 최형섭 시대건 포스트 최형섭 시대건은 필요한 것이 정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시간은 이 현재 과학기술의 현재에 최형섭 정신을 적용을 해서 어떻게 이거를 개척해 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데에서 그 패널리스트 의견들을 주시면 좋겠고, 먼저 그 오늘 과학기술의 현재를 정리해 주셨던 염 총장께서 패널리스트의 얘기를 들으신 후에 발제자로서의 그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구종민 책임연구원의 이거 이전부터도 사실 출연연구소의 문제, 어떻게 연구원들의 사기 진작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많았었고, 그래서 연금부터 여러 가지를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못 미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노벨상 같은 거가 뭐 일본 마하들 리켄이나 하여튼 그 연구소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학생을 지도하고 행정 업무에 바쁜 것보다도 정말 연구만 좋아서 하는 출연연에서 그런 일들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좀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게 좀 안타깝고요. 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만약 최영섭 장관이 지금 일을 맡아서 정책이나 행정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실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관료적인 행정, 그러니까 돈은 많지만 쓰기가 굉장히 관료화된 이 행정은 과감하게 아마 이제 없애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외연을 훨씬 더 넓히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고 과학기술의 뭐 대중화라든가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사실 초중고서부터 대학까지, 제가 아까 이과대학 이야기를 순수 자연과학 하는 사람한테 대해서 학생들을 10개 대학이라도 매년 1,000만 원 정도, 지금도 벌써 한 절반은 국가장학금을 다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이 들지 않는데, 그들한테 만약에 대학을 가게 되면 1년에 1,000만 원 정도의 연구 보조비가 나온다라고 하면 초중고 학생들이 과학자가 되는 꿈을 굉장히 많이 가질 거고요. 그 돈은 사실 그렇게 큰 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못한다. 오히려 더 역으로 보면 최근에 정말 안타깝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이 있었던 김도연 전 이제 위원장께서 동아일보에 얼마 전에 쓰신 칼럼이 있는데, 저희가 국가 예산이 2017년에 400조 정도였는데 내년 예산은 556조가 됩니다. 거의 156조. GDP는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지만은 예산을 150조 정도를 늘리고 있는데, 정말 이분의 입장에서 보면은, 또 저도 같이 교육계에 있었던 사람이 있지만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거가 교육 예산은 72조 6천억에서 71조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가가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고, 물론 뭐 출산율이 낮아서 애들이 적다라고 하지만 이제 대학이라든가 고등교육을 위해서 투자를 하면서 뭔가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전혀 개념이 없이 앞으로 먹을 거리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 참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저는 옛날에 출연연에 대해서 항상 제가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은 글로벌 네트워크나 네트워킹을 좀 해라. 그러니까 제가 왜 원장님들은 이렇게 연구원들을 외국에 안 내보내십니까? 제가 츠쿠바 대학에서 한 15년 동안 공동 연구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거기도 요즘은 엄청나게 좋은 기자재들이 있는데 평균 연구원들의 평균 연령이 55세 정도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없으니까 거의 누가 와서 연구를 하냐면 베트남 사람, 뭐 러시아 사람들이 와서 엄청나게 좋은 기자재를 가지고 연구를 하는데, 우리도 자꾸 기자재를 사지만 말고 네트워킹을 해서 좀 1년에 2달, 석 달씩은 출연 연구원들을 좀 내보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보고서 써야 되고 우리 여기서 업적을 축적해야 되기 때문에 못 내보낸다 그러는데, 이거는 없애야 된다. 저희 고려대학교가 제일 잘한 거가 KU 키스트 융합대학원을 이제 여러 전임 원장님들 도와주셔서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최고의 대학원입니다. 학생들도 최고 수준이고, 거기에서 이러한 연구의 결과로 고려대학교가 전 세계 2,000명밖에 안 되는, 전 세계 분야별 1% 과학자가 1명밖에 없는데, 저희가 그런 분들을 KU키스트랑 해서 모셔와 갖고 지금 현재 7명이나 몇 년 사이에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연구원에 계신 분들 네트워크를 해서 교수도 되고 같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유연한 시스템을 디자인을 해야 될 텐데, 아직도 연구소는 연구소, 연구 자기 실에서는 실, 이렇게 분절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것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정치적 환경이 너무 연구 쪽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 이거는 과학기술계에 계신 분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과학기술계에 계신 분이, 제가 저 과실련에도 좀 이렇게 비판적으로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항상 선거 때가 되면은 내 분야, 우리 연구 분야의 대형 연구를 따기 위해서 줄을 쓰지,
이 시스템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지 않는 거죠. 이런 프로페셔널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출퇴근을 관리한다든가 아니면은 정규직화한다든가 노동 조건을 가지고 한다든가 하면은 이거는 이미 아까 저 구 연구원 굉장히 잘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정치가 과학을 좌지우지하면 안 되는 건데 지금은 너무나 이제 그런 방향으로 자꾸만 몰고 가는 것은 안타깝다. 그래서 오히려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과학기술계의 원로들이나 이런 분들 나서서 이제 과학기술 지원해 주세요 하지 말고 제발 간섭 좀 하지 마세요라는 이야기를 선거 때 대선 때가 되면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이분들이 평생을 연구해서도 프라이드를 가지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게 살 수 있을 정도로 해줘야지.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처음에 최영섭 장관님 하셨을 때 세 가지를 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하나는 서울대 교수보다 3배 월급을 드렸고 그 다음에 아이들 때문에 안 올까봐 아이들에 대해서 다 미국에서 교육하는 사교육비를 다 대주고 미국의 건강보험을 다 대주고 그 다음에 미국식의 아파트를 다 대주고 3가지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정도의 투자를 하면은 키스트의 연구원이 프라이드를 갖지 이거를 갖다가 다 대학 그냥 옮겨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게 되면 누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출연연에 대해서는 좀 획기적으로 자꾸만 늘어나는 것만을 강조하고 정규직화하고 이런 것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좀 정치를 배제하면서 이들이 프라이드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뭐 과기부 우리 시장님도 나오셨습니다만 그런 노력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염 청장님 고맙습니다. 계획된 시간이 4시 반인데 한 15분 내지 20분 쓰겠습니다. 이제는 청중 중에서 우리 두 분의 전직 장관님께서도 계신데 코멘트도 좋으시고 또 발표자나 토론자에 대해 질문을 하셔도 주시고 각기 자유스럽게 발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이크는 준비되어 있죠? 그냥 네, 최영복 장관님. 오늘 아주 감명 깊게 두 분의 발제 그리고 토론 잘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제가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다 할까 그래서 좀 첨언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최영섭 장관님의 소위 지도자로서 비전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논의가 됐고 또 최형섭 모델의 문제 이렇게 얘기가 많이 됐는데 우리가 그 모델 거풀을 한번 베끼고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얘기는 많이 못한 것 같아요. 그것이 핵심이라고 보는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다보스 포럼이 잡지에 실린 논문 한 번 일이 있는데 이제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그로스 랩이라는 데서 그러니까 세계 여러 나라 수출입 상품들의 소위 그것을 제조할 수 있는 파워 오브 프로덕션 나레지라는 그 핵심 그런 키워드를 가진 분석을 해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1등이 일본이고 2등이 스위스고 3등을 한국으로 했어요. 놀랐습니다. 근데 그 사람 이제 얘기는 뭐냐면 지금 6,000개의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상품들이 교육이 되고 있는데 이 제조하는 그 핵심 속에 들어있는 그 소위 프로덕션 너리지 이것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그런 분석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게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예시를 했는데 언어학에 예를 들면은 문자가 있고 문자를 가지고 이제 문장을 만들고 뭐 이제 책을 쓰고 하는데 지금 그 문자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문자가 있어야
이제 그 문자를 프로덕션 나레지로 얘기를 했는데 그래야 프로덕트를 만들 수 있지 않냐. 근데 그것을 많이 가진 나라가 이제 이렇게 따져봤더니 뭐 이렇게 점수를 매겼는데 그게 이제 한국이 3위가 됐어요. 저는 그게 뭐 잘 평가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60년대 말부터 해서 키스트가 설립이 되고 또 거기에 이제 최혁섭 장관님의 리더십이 있고 그리고 키스트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아마 지금 누구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잘 사는 것은 과학기술의 덕택이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속에 키스트가 있다 하는 얘기도 하는데 이 키스트 그러면 과연 무엇을 했느냐 하는 얘기를 물어보면 답을 제대로 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되는 교수도 별로 없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지금 그 하버드 대학에서 평가한 그런 식으로 따지고 보면 그 이제 그 문자 알파벳 예를 들어서 그분이 이제 설명한 것은 이퀴프먼트라는 단어를 쓰려면 9개의 문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3개, 4개 문자가 빠지면은 이퀴프먼트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다. 뭐 그런 얘기죠. 근데 그 문자를 이제 60년대에 얼마나 만들어 놨느냐. 그 문자가 지금 현재에 이르러서 그 오늘날 그 지금 아까 얘기하는 그 컴플렉시티 그다음에 뭐 다이버전시 수출 이제 그런 영향을 얼마만큼 미치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이렇게 연계시켜서 동태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그 초창기에 키스트가 설립이 되면서 만들어놓은 그 문자가 굉장히 다양하다. 그것들이 지금 아직까지도 쓰여지고 그것이 발전돼 나오고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해서 이 최영섭 박사님이 리더십, 비전 뭐 다 이제 좋지만은 그것이 키스라는 연구기관을 통해서 또 연구원들을 통해서 어떻게 사회의 발전에 구현됐는지 구체적인 얘기가 많이 결여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쪽에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말씀드립니다. 여기 지금 이경서 박사 와 계시고 또 뭐 그렇습니다만은 며칠 전에 이제 이경서 박사가 여기서 강연을 했어요. 저는 강명 깊게 들었는데 키스 설립 후 초창기에 만들어 놓은 기계공업 육성 방안 4대 핵심 공장을 만들고 그것이 그 우리나라가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터닝하는데 하나의 굉장히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 얘기를 듣고 감명을 받았거든요. 그뿐 아니에요. 여기 손기수 박사가 와 계시지만은 초기에 우리나라의 전산이라는 게 컴퓨터라는 단어 자체가 생성할 때 전산은 이 땅에 쉽고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 정보통신 이렇게 발전되어 왔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단절된 게 아니라 그때 심은 씨앗이 지금 계속 연결되어 발전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우리가 좀 트레이스해서 연구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우리 그 최영섭 박사님의 그 업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우리 청중에서 이경서 박사님, 성기수 박사님 마스크를 꼈으니까 참 알아뵙기가 힘든데 또 키스트 직원도 좋습니다. 코멘트 해주시면 안 계시나요? 아니 그쪽이 아닌데. 예.
월남전에 저희 우리나라 참석해줬다고 미국의 대통령이 이제 우리나라에 이 특별 기금을 줘가지고 기술센터를 하나 무료로 이제 다 이걸 해주겠다. 그러니까 그런 순간에 제가 이제 이 경제기관인가 있었는데 그 1년씩 그 휴가를 보냅니다. 무료 사바티칼 리브라고 저희 보내는데 그때 저는 미국 가고 싶었는데 영국 영방밖에 없대요. 그래서 이제 그냥 호주에 갔는데 가니까 한 3개월 동안 영어 이제 트레이닝 시키고 보니까 그 캔버라라는 데가 본부가 있고 주마다 똑같은 연구소가 있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그냥 그 6개 주를 여행 목적이 그러니까 돌았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 돌아오니까 무슨 뭐 월남전 어쩌고 하더니 한국에 이제 뭐 기술센터를 만드니까 그걸 뭐 어쩌고 그래서 근데 저를 보고 이제 글로 가라 이거예요. 근데 왜 가냐? 너 인마 영국에 간 뭐 시찰하러 갔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가라. 근데 가랭하고 민간인이 때문에 또 모가지가 나갔어요. 민간인이 되니까. 그래도 저 시청 앞에 수산센터 그 2층에 그 색상 냄새 나는데 요만한 방 하나 얻어줘가지고 거기서 이제 기스트 설립 작업을 이제 해라. 근데 세우급 장관이 명인동에 자택이 있습니다. 근데 우연히 저도 명인동에 살아요. 지금도 살지만. 그래서 이제 집에서 기한해가지고 저녁에 저희 결제 맡아가지고 또 뭐 발송하고 이제 이런 일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거를 만들어주는 기초를 만든 사람이 바로 박 대통령이에요. 간단히 얘기해서 그냥 저 미국에 했으면서 이쯤에라는 용역회사가 와서 입지 선정을 하는데 두 가지가 나왔어요. 하나는 저 동군의이고 하나는 이제 저 농림 저기 바로 여기죠. 근데 당시 이제 그 농림부가 우리나라에서 1등 이겁니다. 제일 이제 힘도 있고 우리 농업국가니까. 그런데 박 대통령께서 여기 오셔가지고 그냥 이랬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위치 얘기하는 건데 그게 한 30만 평 여기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이후락 그 비서실장인가 와가지고 그걸 이제 각서를 다 해가지고 농림부 보내보는데 농림부에서 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원에 뭐 수없이 다녔는데 한 6개월 걸렸어요. 대통령 지시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이 만든 그 배경에는 박 대통령의 손 한마디가 그 힘든 농림부 땅을 기스트에다 내긴 겁니다. 그때 30만 평이라 뭐 그러는데 그래서 이게 다 좋은 일인데 그 배경에는 박 대통령이 숨은 공로가 있다. 그 말씀을 내가 드리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40분 가까이 가기 때문에 오늘 발제하신 문만영 교수가 코멘트 하실 거 있으면은 해주시고 그 다음에 패널리스트 중에 아까 못다 하신 말씀 있으신 분 또 한 1분씩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자리가 최영섭 박사 탄신 100주년 기념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그분이 어떤 일을 했었고 우리가 이제 무엇을 배우고 본받아야 되는가라는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제 과학사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분이 탁월한 리더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가 사실은 조금 꺼려집니다. 염재순 교수께서 리더를 말씀을 하셨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특정인을 리더로 설명을 했을 경우에
그 복잡한 많은 현상들이 다 리더 역할로 약간 귀착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제 국제 학회 같은 데를 가서 한국의 사례 최영수 박사를 포함해서 이런 거를 이제 발표를 여러 번 했었는데 특히 이제 동남아 쪽에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왜 우리는 최영섭이 없나요? 최영섭 같은 사람이 없나요? 또 하나의 질문을 제가 받았던 질문 중에 필리핀 학자로부터 받았는데 왜 한국은 미국이 기술원조리도 저렇게 잘 싸게 됐는데 왜 우리는 안 좋나요? 라는 식의 질문을 받습니다.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답변을 여러 가지를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제가 항상 그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톨스토이의 소설 안나 까레리나 제일 앞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불행한 가정들은 다 각자 이유가 있습니다. 뒤집으면 행복한 가정들은, 성공한 가정들은 어느 정도 다 갖춰져 있습니다. 생물학이나 화학에서 리비의 최소율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게 다 갖춰졌더라도 중요한 게 이게 하나가 없으면 식물이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특정한 과학기술,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정도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사실 모든 요소가 다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물론 리더 역할 중요하지만요. 이제 그런 면에서 리더라는 표현을 쓰기를 조금은 저는 꺼리긴 합니다만은 분명한 점은 최영수 박사 같은 분은 우리 과학계들이 앞에서도 많은 분들 말씀해 주셨지만 젊은 과학도들이 최소한 롤 모델로 우리 사회에도 이런 사람이 있고 또 가장 강조하시는 시대 정신도 이제 시대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오늘은 최영수 박사의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그 모델을 그대로 재생산하자는 것을 주장하는 바는 아닙니다. 어디 영화 제목에 나온 것처럼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릴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모델 그 자체가 아니라 어떤 철학에서 그거를 받아들였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영섭 박사가 만든 최 모델은 사실은 모든 게 최영수 박사 머리에서 나왔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키스트만 해도 바텔 연구소하고 계속해서 논의를 하면서 만들어갑니다. 바텔 연구소가 많은 제안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그게 그대로 키스트에서 구현되는 경우는 사실은 드뭅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당시 키스트가 내걸었던 게 해외 기술을 도입해서 소화 계량을 해야 된다라는 걸 많이 캐치프레이즈 내걸었는데요. 저는 연구소 같은 시스템이나 과학 정책도 마찬가지로 소화 계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말은 뒤집으면 우리가 오늘날의 성공 경험을 ODA를 통해서 다른 나라에 전파할 때 우리의 경험을 절대화해서 줄 게 아니라 그 나라의 상황에 맞춘 커스터마이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걸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과학 관료를 저는 강조를 드렸습니다. 최영섭 박사에. 그런데 사실은 이제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이제 최영섭 박사 탄신 기념하기 때문에 자세히는 말씀 안 드렸지만 과학 관료의 명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최영수 박사의 과학 관료로서 역할 때문에 과학계에 대한 지원 투자가 늘어난 거 맞고 인프라 구축 강화된 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여전히 염재열 총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우리 과학계는 정부만 바라보고 정부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지원을 받는 데만 사실 주된 목적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과학계가 최영수 박사는 자율성이라는 걸 누차 강조했지만 사실은 최영수 박사가 강조했던 자율성도 대통령과의 특별한 관계 또는 키스트라는 특별한 기관 이런 특별한 요소 때문에 유지가 됐었던 거고 정권이 바뀌면서 그 자율성은 사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이 중요하냐가 아니라 그 시대에 어떤 철학 가지고 이걸 강조했냐가 중요하고 이제 지금은 우리의 과학기술 예산은 사실은 양적으로 대단히 높은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거를 어떻게 잘 쓸 것인가, 어떻게 더 끌어올 것인가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자율적으로 우리가 과학계에서 쓸 것인가라는 부분을 고민해야 되고 이제 그런 면에서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과학 관료의 명함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지금 시대에 맞는 진정한 자율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좀 고민을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